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인 이상재 선생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 우리가 미술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점 모두 당시 유행한 서양 종이에 그린 것으로 크기도 거의 같아 병풍용 그림으로 추정됩니다. 강진이는 그림이나 글씨 못지않게 전각가로도 유명했는데 실제로 확인된 인장 33개 전부 모양이 다를 뿐 아니라 뛰어난 예술성까지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강진희 선생의 인장이 한 115가 정도가 남아있다고 전해지는데 이 안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인장이 여러 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각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그려줬다는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그림과 글씨, 전각에 두루능했던 화가 강진이의 예술 세계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따상은 없다. 네, 지난해만 해도 공모주 시장엔 따상이라는 말이 있었죠.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2배, 3배씩 뛰는 걸 말하는데 이런 따상 기업들이 나오면서 대출까지 받아 청약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 약세장의 기업 상장 IPO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월 3분기 IPO 기업 수는 30곳으로 분기로 따지면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이고 코스피에 입성한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올해 전체를 따져봐도 코스피 상장 기업은 겨우 6곳으로 지난해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상장했다고 해도 하락장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IPO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얼어붙은 주식시장 과연 내년쯤엔 풀릴까요? 그것도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또 빅스텝, 한국은행이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 0.5%포인트 올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들을 보면 이번 금리 인상의 폭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과 새로운 드라마 등 여러 작품의 출연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실무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는데요. 두 사람의 복귀에 시청자와 관객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K-팝을 즐기는 팬들의 국적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내 대중음악 차트인 서클 차트 측은 K-팝 대표 그룹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을 예로 들어 관련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콘텐츠는 약 96%가 해외에서 시청하고 있으며 국내 비중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별로는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곳이 인도와 태국, 인도네시아였고 필리핀과 멕시코, 베트남과 브라질, 미국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서클 차트 측은 이처럼 국가별 조회수가 고르게 분포된 현상은 다른 인기 그룹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K-팝의 글로벌 팬덤이 확장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세계적인 뮤지컬 캐치가 내한 공연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도 공연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번 방문이 유독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뭘까요? (1981년부터) 4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명장 뮤지컬 캐츠. 그 오리지널 팀이 올 연말과 내년 초 국내 4개 도시 투어를 진행합니다. 공연 기획사에 따르면 캐츠 팀은 오는 12월 22일 경남 이벤트를 시작으로 세종시와 부산을 거쳐 마지막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지난 2020년 가졌던 캐치의 40주년 기념 공연 이후 2년 만의 방문인데요. 당시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배우와 관객이 호흡하는 이른바 젤리클석이 충분히 운영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젤리클석을 비롯해 고양이 분장을 한 배우들이 객석에 출몰하는 등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무대 연출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네, 톡톡 지구촌입니다. 매년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로 전 세계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중 스페인에선 해발 1100m가 넘는 산 정상을 노래로 기네스북 기록을 다시 쓰는 이색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페인 중부 과달라하라에 있는 쌍둥이산 테타스 데 미아나. 테이블처럼 평평한 이곳 정상에 초대형 핑크 리본이 펼쳐집니다. 이는 매년 10월 유방암에 대한 예방의식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치러지는 핑크리본 캠페인 중 하나인데요. 이날 스페인 지역 당국의 후원을 받아 마련된 핑크리본의 면적은 무려 5,420제곱미터, 농구장 13개 면적과 맞먹는 데다가 아랍에미리트가 세운 종전 기록을 뛰어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핑크리본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쌍둥이산 테타스 데 미아나는 미아나의 가슴이라는 뜻을 가졌다며 그 상징성을 고려해서 세계 최대 핑크리본의 설치 무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해발 1116m 정상까지 핑크 원단을 옮기기 위해 540명의 자원봉사자가 힘을 보탰고 현장에서 즉석 손바느질로 리본 형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초록색 가림막이 거치자 4개의 보호용 신발과 전용 보안경을 착용한 변공의 동상이 등장합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전 멕시코 해군 소속 구조견 프리다입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종인 프리다는 2010년 아이티 지진과 2015년 과테말라 산사태 등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12명의 생명을 구해내고 40여 구의 시신을 찾아내는 등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특히 2017년 멕시코 대지진 때는 뛰어난 활약상으로 국민들의 영웅이자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2019년 프리다는 9년간의 복무를 마치고 공식 은퇴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멕시코 국민에게 자부심과 영감을 주고 있는 이 구조견을 치하하기 위해 멕시코 해군이 해군 본부 앞에 프리다의 동상을 세운 겁니다. 이날 지막식에는 프리다 본인은 물론 해군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진과 프리다의 길을 이을 차세대 구조견들도 참석했습니다. 물고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에 괴로워한다는 연구 결과가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이른바 생선 손질에 대한 인도적 국제 기준이 나올 전망입니다. 영국 매체에 따르면 국제 비영리 기구인 세계 양식 책임 관리 협회는 현재 물고기가 유통 과정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어류 복지 기준 초안을 검토 중인데요. 물고기를 손질하기 전 먼저 기절시켜서 물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등을 덜어준다는 것이 이번 초안의 핵심입니다. 앞서 2009년 유럽연합은 물고기는 지각이 있는 생물이며 죽을 때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지구촌이었습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전국체전에서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를 보기 위해서 보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황선우는 자유형 20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고지대 훈련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문수 실내 수영장이 관중들로 꽉 찼습니다. 좌석이 없어 복도에 서서 관전하는 팬들도 많았는데 올림픽 스타 황선우 후보가 탔습니다. 3년 만에 데뷔를 하는 전국체전에 황선우 선수가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 속에 황선우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첫 50m 구간부터 2위 이호준을 0.77초 차이로 따돌리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터치패드를 찍은 기록은 1분 44초 67. 자신의 최고 기록에 불과 0.2초 차이인 기대 이상의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2016년 박태환의 전국체전 기록도 6년 만에 깨트렸습니다. 황선우는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고지대 훈련을 통해 심폐지구력을 끌어올린 효과를 체감하며 대회 5관왕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호주를 하고 한국에 와서 훈련을 할 때 그 힘든 부분이 많이 보완돼가지고 이번 시합에서도 마지막에 더 끌어올리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황선우는 전국체전을 마친 지 12월 중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시즌 마지막 여경을 펼칩니다.
육상 200m에서는 육군체육부대의 고승환이 대선배 김구경과 박태건을 밀어내고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프로야구 KT의 홈런왕 박병호 선수가 연타적 대타 홈런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만들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T는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3위 희망을 살렸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NC 다이노스와 KT 위즈의 팀 간 마지막 맞대결. 3루간 열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뒤었고 좌익수리로 던져 넘어갑니다. 역전 스리런 touchdown. 스윙업병에 선발을 뒤집습니다. 운동이 빠지면서 넘기렸고 우중간을 떨어지는 타. 전노노의 안타로 주자 1명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쫓아오는 적시타. 스코어 3대2 한 점 차. 양팀의 16차전 맞대결 8회 말까지 왔습니다. 때렸습니다. 좌중간 거기에 보물선 담장을 향해 넘어갑니다. 박병호가 돌아왔습니다. 박병호의 투런 홈런. 스코어 5대2. 들어갔어요. 삼진.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최종 스코어 5대2 석점차. KT 위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준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오후에 남북 축구전이 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무난합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통일이 왔으면 하는 게 시라민의 소원입니다. 왜 좋습니까? 통일! 대문도 통일! 비가 그친 뒤 바깥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7.4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내려가 있고요. 대관령 등 강원 산지는 영도 안팎까지 떨어져 함 온도는 영하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출근길 현재 강원도와 서쪽 지역 곳곳으로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다가 차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춘천이 6.7도, 대전은 9도 등 중부지방은 10도를 밑도는 곳들이 많고요. 부산은 11.2도로 남부지방에서도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높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서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대교 테러에 대한 대응이라며 우크라이나 수도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복수를 다짐했고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의 잔인함을 보여준다며 비난했습니다. 유엔은 긴급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지난 보름간 전술의 군용부대에 군사훈련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례적으로 각종 전투기 150여 대를 동시에 출격시켜 대규모 공격 훈련을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오늘부터 면역 저하자와 60살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인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일본 무비자 관광도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키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을 포부었습니다.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 공격입니다. 최소 1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복수를 다짐했고 서방은 추가적인 군사 지원에 나섰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최후방인 서부 르비우까지 8개의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Tell that, and I want to repeat, Kyiv was and still the target, main target of Russia. 80발이 넘는 미사일이 쏟아졌고 이 중 40발 넘게 격추됐습니다. 이란산 무인 공격기 드론까지 동원됐다고 우크라이나는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키이우에서만 5명이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6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키이우에선 많은 사람들이 항공호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인터넷도 불통이 됐습니다. 키이우 사람들이 용감하게 계속 대부분 도시에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승리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도시에 있으면서 하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항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공습이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 맹비난하며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의 공습을 난행이라고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추가적 군사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이번 공습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테러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테러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연합군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의 군 지휘시설과 통신 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Сегодня российскими войскам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ысокоточным оружием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Цель удара достигнута. Все назначенные объекты поражены. 이어진 국가안보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테러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이 러시아의 민간 핵심 기반 시설을 노린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기획부터 실행, 배후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인 점도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공격을 시도할 경우 러시아는 강경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В случае продолжения попыток проведения на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терактов, ответы со стороны России будут жесткими и по своим масштабам буду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уровню угроз, создаваемы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우크라이나 북쪽, 러시아 서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연합군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명분으로 들어 러시아와 합동 지역군을 구성해 서쪽 접경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 러시아의 이번 공습을 강력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맹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은 긴급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논의 중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엔은 현지 시각 10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선언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총회 참석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우크라이나 등이 제안해 긴급 총회가 소집됐습니다. 점령지 병합 선언 규탄 결의안 논의가 주 주제였지만 주 유엔 우크라이나 대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습을 강력 규탄하면서 총회는 시작됐습니다. Russia has proven once again that it is a terrorist state that must be deterred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s.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에 대해 크림 대교를 공격한 우크라이나가 바로 테러 조직이라고 맞받아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оставил себя на одну доску с самыми одиозным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긴급총회에 앞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공습에 대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민간인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Those attacks reportedly resulted in widespread damage to civilian areas and led to dozens of people being killed and injured. He stressed that this constitutes another unacceptable escalation of the wa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이번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은 푸틴 대통령의 잔인함을 보여준다면서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해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안보경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 운용 제대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전투기를 150여 대나 동원해서 대규모 공격 훈련을 벌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북한 군용기 수십 대가 때를 지어 비행합니다. 지난 8일 각종 전투기 150여 대를 동시 출격시켜 대규모 공격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고 밝힌 것처럼 북한 전투기 150여 대의 동시 출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전투기가 이 정도 규모가 안 된다는 평가여서 훈련용 전투기를 포함한 상당수의 다른 기종 군용기들이 함께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에서는 신형 공중무기 체계 시험 발사도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합공군이 5일 실시한 공대지 정밀 폭격 훈련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군 사단 연대별 전투 비행사들의 기상 목표 타격과 공중전 주행 능력을 판정하고 작전 대상률에 따르는 공습 규모와 절차와 방법, 분석을 재박진한다. 우리 군은 최첨단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압도적인 전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군당국은 6일에 북한 전투기 등 12대 편대 비행과 달리 8일엔 특별 감시선을 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보름 동안 7차례 있었던 미사일 발사는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이었다고 북한 매체들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 속 신속 정확한 작전을 강조하면서 공세적인 핵무력 사용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며 추가 도발의 가능성도 남겨뒀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안보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야당은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공세를 폈고 여당은 북한의 도발이 대북 굴종 외교 결과라며 반일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을 겨냥해 안보 불안 책임을 야당과 전 정권에 돌리지 말고 실질적 대화 해법을 제시하라고도 했습니다.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는 SNS 실시간 방송에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 흑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 외교 결과라고 했습니다. 신기루를 잡기 위한 대북 정책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며
지금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이 협박을 통해서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연대를 깨트리려는 묻지마시 진국행위는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국방의 기본마저도 저버리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는 입장을 냈는데 한미일 훈련 논란에 대해서 이미 사실관계를 국민의힘에서 밝혔다며 이 대표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동주입니다. 여야는 또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을 출석시키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민주당의 공격이 생떼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언론 대응을 놓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에 이 수석이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자가 오간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성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 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발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전원 출석과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도 요구하며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사 거부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고발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관섭 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는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국회 운영위 권한이라고 했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파행감사, 정쟁감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각성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요구를 생떼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오늘 국감에서 서해 피격 등 전 정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실질감사가 종료되는 14일로 예고했던 서해 사건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의 발표 시기 등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죠. 어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석 달여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독감과 동시 유행 우려도 있는 만큼 아직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에 보다 효과적인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8,900여 명입니다. 확진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집계된 건 지난 7월 4일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엿새 연속 100명 미만입니다. 이번 달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 영향이 큽니다. 방역당국이 바이러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최근엔 모두 BA5를 비롯한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같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우선 활용되는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 초기 변이인 BA1을 기반으로 한 모더나 2가 백신으로 현재 우세종인 BA5에 대한 감염 예방 능력은 기존 백신보다 1.69배 높습니다. BA5가 면역대피 능력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A1로는 완전한 대응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감염을 완전히 막는 것이라기보다는 중증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량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는 면역 저하자와 60살 이상 고령층 등으로 1, 2차 기초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사전 예약엔 약 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도 기초 접종을 마쳤다면 잔여 백신으로 추가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독감 의심 환자 수도 급증 추세로 고령층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내일 만 75세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반 넘게 중단됐었던 일본 무비자 관광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벌써부터 일본행 항공과 숙박 등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